어머님, 요즘 저희가 너무 빠듯해서요. 생활비가 좀 부족해졌어요. 그 말 한마디에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걸까? 싶어 다급히 물었지요. 무슨 일이니? 진호 회사에서 무슨 문제 생겼어? 아니요, 그런 건 아닌데 유빈이 학원비도 그렇고 대출 이자도 있고 해서요. 혹시 한 500만 원 정도만 도와주실 수 있을까 해서 그 순간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500만 원이란 돈이 작은 돈이 아니지만 그보다 걱정됐던 건 아이가 경제적으로 힘들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 밤 제 통장을 들여다보다가 결국 1,0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500만 원 달라 했지만 혹시 모자랄까봐 넉넉히 보내자는 생각이었어요.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었거든요. 내 새끼가 어려움을 겪는 게 더 괴로웠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불 꺼진 방 안에서 누워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래, 이게 엄마지. 진호한텐 내가 평생 든든한 뒷배가 돼줄 거야. 내가 늙어도 너한텐 늘 힘이 돼줄게. 그렇게 저는 또 제 자신을 설득하며 마음 한켠이 텅 빈 것도 모른 척하고 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 돈이 어떤 식으로 쓰일 줄은 그땐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요? 사연자분께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오늘의 사연 들어보겠습니다. 사연 들으시기 전에 구독을 누르시면 건강과 평안을 얻게 되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정화자입니다. 처음으로 제 이야기를 이렇게 꺼내게 되네요. 사람들에게 말하자니 부끄럽고 혼자 끙끙 앓자니 답답해서요. 누군가에게라도 솔직하게 털어놓고 싶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라도 내 마음을 정리해야 그나마 평온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저는 올해 68입니다. 남편 없이 혼자 아들 하나를 키우며 살아왔습니다. 남편은 아이가 3살 때 세상을 떠났고 그 뒤로 제 인생은 온통 진호라는 아이 하나뿐이었죠. 내 인생이고 내 노후고 내 건강이고 다 제쳐두고 오로지 아이 하나 잘 되기만을 바랐습니다. 밤엔 공장에 나가서 일했고 낮에는 시장에서 반찬 가게도 해봤고 식당 일도 닥치는 대로 했습니다. 진호가 학원에서 나오는 시간이면 늘 그 앞에서 기다렸다가 손에 간식 하나라도 쥐어주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진호가 고등학교에 들어갈 때쯤엔 온몸이 망가지기 시작했어요. 허리 디스크에 손목 터널 증후군, 무릎 연골 닳아 없어지고 그 와중에도 병원 다닐 시간 아까워서 파스 붙이고 일하러 나갔습니다. 진호만 잘 되면 나는 아무래도 괜찮다. 그게 제 삶의 전부였어요. 다행인지 불행인지 진호는 대학에도 붙었고 서울로 올라가 직장도 구했고 나름대로 살림도 차렸습니다. 며느리 서진이와 결혼했을 땐 참 기뻤습니다. 전업주부로 살아간다는 게 마음에 걸리긴 했지만 진호가 잘 알아서 하겠거니 믿었습니다. 손주 유빈이 태어났을 땐요,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그 조그만 아이를 품에 안고 병실 복도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제가 평생 살아온 그 수많은 고생들이 다 보상받는 듯한 기분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그 기쁨도 잠깐이었습니다. 며느리 서진이는 참 깔끔하고 야무져 보였지만 저랑은 정이 잘 붙지 않았습니다. 제가 뭐 하나 도와주려 하면 늘 사양하거나 표정을 굳히더군요. 어머님, 유빈이가 좋아하는 게 있어서요. 어머님, 집안 물건은 제가 알아서 정리할게요. 처음엔 저도 서운하단 내색 안 하려고 애썼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다 그렇다고 괜히 꼰대처럼 굴지 말자고 제 자신을 타일렀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무언가 이상하다는 걸 조금씩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전화를 걸면 받지 않는 일이 잦아졌고 문자도 하루 이틀 있다가야 답이 왔습니다.
한 번은 아파트 앞까지 갔는데 배를 눌러도 받질 않더군요. 다행히 손주 유빈이는 저를 보면 환하게 웃고 달려왔지만 서진이 눈빛은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요? 왜 나와 눈도 제대로 안 마주치는 걸까요? 그럼에도 저는 그 집에 뭔가 필요할까봐 김장김치도 해 나르고 제사 음식도 미리 만들어 놨습니다.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이것뿐이라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갈 때마다 식탁에 있는 음식들은 늘 다른 반찬 투성이었고 김치통은 개봉도 안 한 채 냉장고 한켠에 밀려 있더군요. 속으로는 버린 거 아냐? 싶었지만 입 밖에 낼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이었어요. 서진이가 제게 직접 전화를 해왔습니다. 예상치 못한 목소리, 너무도 다정하고 사근사근한 말투로요. 어머님, 요즘 저희가 너무 빠듯해서요. 생활비가 좀 부족해졌어요. 그 말 한마디에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걸까? 싶어 다급히 물었지요. 무슨 일이니? 진호 회사에서 무슨 문제 생겼어? 아니요, 그런 건 아닌데 유빈이 학원비도 그렇고 대출 이자도 있고 해서요. 혹시 한 500만 원 정도만 도와주실 수 있을까 해서 그 순간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500만 원이란 돈이 작은 돈이 아니지만 그보다 걱정됐던 건 아이가 경제적으로 힘들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 밤 제 통장을 들여다보다가 결국 1,0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500만 원 달라 했지만 혹시 모자랄까봐 넉넉히 보내자는 생각이었어요.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었거든요. 내 새끼가 어려움을 겪는 게 더 괴로웠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불 꺼진 방 안에서 누워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래, 이게 엄마지. 진호한텐 내가 평생 든든한 뒷배가 돼줄 거야. 내가 늙어도 너한텐 늘 힘이 돼줄게. 그렇게 저는 또 제 자신을 설득하며 마음 한켠이 텅 빈 것도 모른 척하고 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 돈이 어떤 식으로 쓰일 줄은 그땐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돈을 보낸 다음 날 저는 몇 번이고 휴대폰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잘 받았어요. 어머니 한마디라도 오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런데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입금 문자는 내가 보냈는데 고맙다는 말 하나 들을 수 없다는 게 참 이상했습니다. 그나마 이틀쯤 지나서 진호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잘 받았어, 엄마. 고마워. 딱 그 한 문장. 제가 무슨 계좌이체 자동기기라도 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고맙단 말은 했으니까 됐다 하고 넘기려 했지만 그 뒤로도 아들 부부에게선 연락 한 통 없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흘렀어요. 하루는 제가 자주 함께 시장 가던 친구 분자와 집 근처 분식집에 앉아 순대를 먹고 있었는데 분자가 휴대폰을 보며 눈을 동그랗게 뜨는 겁니다. 화자야, 이 여자 내 며느리 아니냐? 그렇게 말하며 저한테 화면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자세히 들여다보다 눈을 의심했어요. 멀리 해외의 바닷가에서 커다란 선글라스를 낀 서진이와 진호가 와인잔을 들고 웃고 있었거든요. 뒤에는 하얀 백사장과 푸른 바다가 펼쳐졌고요. 아이 유빈이도 반바지에 조개 껍데기를 들고 신나게 뛰어다니고 있었어요. 분자가 물었죠. 얘네 지금 몰디브 간 거 아냐? 요즘 힘들다 하지 않았어? 제 입에서는 말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내가 준 돈이 생활비가 아니라 여행 자금이었다는 사실이 그제야 머리를 때렸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진호가 회사가 힘들다더니 유빈이 학원비가 없다고 하지 않았던가? 은행 이자에 허덕이고 있다던 말은 또 뭐고? 너무 혼란스러웠습니다. 숨을 고르려고 한참이나 말없이 있었더니 분자가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화자야, 나도 처음엔 내가 뭔가 오해한 줄 알았는데
이건 너무하잖아. 생활비 없어서 힘들다던 사람들이 받아보며 와인 들고 있어? 이게 무슨 생활비야? 이건 사기지. 그 순간 제 눈가에 뜨거운 무언가가 차올랐습니다. 울면 안 되는데 여긴 길거리인데. 그래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줬던 그 1,000만 원이 저 아이들 웃음 뒤 배경이 되었다는 사실이 참으로 참담했습니다. 그게 생활비였어? 그게 아이 학원비고 대출이자였어? 한 장, 두 장. 사진을 넘길수록 저에겐 비수가 되어 꽂혔습니다. 서진은 수영장 옆에서 명품 백을 든 채 셀카를 찍고 있었고, 진호는 코코넛 음료를 들고 아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서진의 글귀가 특히 날카로웠습니다. 힘들수록 더 행복해져야 해요. 우리 가족 리프레시 타임. 힘들수록 행복해져야 한다고? 그 말은 내가 준 돈으로 여행 왔다는 걸 자랑이라도 하겠다는 건가? 순간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딱 하고 부러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혼자 앉아 휴대폰을 다시 열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찍어둔 손주 사진, 김장 담그며 땀 흘리던 제 모습, 아들 가족 생일상 차린 사진들을 다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중간 서진이 보냈던 메시지들도요. 어머님, 저희 정말 힘들어요. 요즘 너무 빠듯해서 진호도 스트레스가 심해요. 그 모든 말들이 지금은 다 거짓말처럼 느껴졌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식으로 저를 이용한 걸까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아들 진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한참 가더니 진호가 받았습니다. 엄마, 몰디브 좋니? 뭐? 아들 생활비 없어서 1,000만 원 줬는데 그 돈 들고 해외여행 갔다는 게 사실이니? 내가 모를 줄 알았어? 진호는 잠시 침묵하더니 어이없다는 듯 말했습니다. 아니, 그게 다 엄마 돈으로 간 건 아니고 서진이 친구가 여행사 할인권이 있어서. 그게 무슨 상관이야? 내가 엄마한테 무슨 말 했는지 기억은 하냐? 생활비가 없어서 애 학원도 못 보내겠다고 울먹이던 목소리. 난 아직도 잊질 못해. 그 순간 서진이 전화기를 빼앗은 듯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시는 거 아니세요? 우리가 즐기면 안 되나요? 요즘 다 그렇게 살아요. 스트레스도 풀어야 하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다 그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너희 스트레스 풀어야지. 나는 그냥 고생만 했으니까. 전화를 끊고 저는 거실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불도 켜지 않은 어두운 방 안에서 식탁에 덩그러니 놓인 밥솥을 바라보다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정하자, 넌 대체 왜 이렇게 살아왔니? 누구를 위해 이렇게 목숨처럼 아꼈고 일했고 버텼니?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휴대폰에 있는 서진의 SNS 계정을 조용히 차단했습니다. 이제 제게 더는 볼 것도 없고 들을 것도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도 며칠 동안은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고맙다는 말도 미안하다는 말도 없었죠. 그저 그들에겐 제 존재가 일시적인 현금 지급기였을 뿐이라는 걸 깨달았을 뿐입니다. 며느리의 여행 사진을 본 뒤로 저는 예전처럼 마음이 가지 않았습니다. 뭔가 하나가 무너져버린 느낌이랄까요? 그렇다고 당장 연을 끊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진호는 제 하나뿐인 아들이고 유빈이는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손주니까요. 무슨 일이 있어도 아이만은 외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달력을 넘기다 문득 멈춰섰습니다. 9월 12일. 유빈이 생일이었지요. 늘 미리 챙기던 날짜인데 올해는 어느새 코앞에 와 있었던 겁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그날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제가 직접 생일 케이크도 주문하고 손수 갈비찜이며 미역국까지 해들고 갔습니다. 비록 서진이는 제가 만든 음식에 별 반응이 없었지만 유빈이만큼은 늘 제 옆에서 할머니 짱을 외치곤 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저는 또 1년을 버틸 수 있었지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생일이 코앞인데도 아들네 집에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진호도 서진이도 조용했고 유빈이한테서도 영상통화 한번 오질 않았습니다. 처음엔 바쁜가 보다 했지만 점점 불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결국 케이크 하나를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작은 장미 케이크에 유빈이 생일 축하해라고 적힌 초콜릿 장식까지 부탁했지요. 그 애가 좋아하는 블록 장난감도 하나 샀습니다. 포장지에 정성껏 리본도 묶고요. 그렇게 아들네 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2번, 3번. 처음엔 아무 반응이 없었지만 3번째에서야 안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인터폰 너머 서진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유빈이 생일이잖니. 축하해 주러 왔지. 오늘은 좀 저희끼리 조용히 보내려고요. 그 말에 저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저희끼리.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래도 얼굴 좀 보자. 선물도 샀는데. 서진은 말끝을 흐렸습니다. 진호 아직 안 왔고요. 유빈이도 감기 기운 있어서요. 다음에 다시 봬요. 그리곤 뚝소리와 함께 인터폰이 꺼졌습니다. 저는 케이크가 담긴 상자를 들고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누군가 지나갔고 저는 멋쩍은 듯 몸을 돌렸습니다. 그 집 앞에서 무작정 기다릴 수는 없었으니까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동안 제 눈은 바닥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정말 유빈이가 감기에 걸렸던 걸까요? 아니면 저를 일부러 피한 걸까요? 그날 저녁 저는 습관처럼 서진의 SNS를 다시 열었습니다. 이미 차단은 풀려 있었지요. 그동안 나름대로 마음이 풀렸나 봅니다. 하지만 그건 실수였다는 걸 단숨에 깨달았습니다. 거기에는 생일 파티 사진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풍선 장식, 귀여운 케이크, 색색의 선물 상자들, 그리고 그 가운데 유빈이와 서진, 진호, 낯선 얼굴 몇 명이 웃고 있었습니다. 한 여성은 서진이의 친정 어머니였고 옆에는 낯익은 며느리 동생 얼굴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족들끼리 조용한 생일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단 한 사람, 저만 빠진 생일이었습니다. 제 손에 쥐고 있던 핸드폰이 덜덜 떨리는 것 같았습니다. 눈물이 핸드폰 화면 위로 뚝뚝 떨어졌고 저는 그걸 닦을 엄두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 밤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이제 난 가족이 아닌 걸까? 할머니로서의 존재감조차도 이젠 귀찮은 짐처럼 느껴지나? 케이크는 그대로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한 조각도 먹지 못한 채였습니다. 그날 밤 저녁도 먹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친구 분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조용한 카페에 앉아 저는 말없이 커피잔만 매만졌습니다. 분자는 제가 달라진 걸 눈치채고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었어? 저는 그제야 말을 꺼냈습니다. 유빈이 생일 나만 안 불렀더라. 분자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화자야, 내가 지금까지 너무 헌신한 거야. 그 사람들은 그게 당연한 줄 알아. 그러니까 너한테 뭘 줄 생각도 안 하는 거지. 이젠 그만해. 분자의 말에 저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 끄덕임이 진심에서 우러난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아직까지 저는 그 아이의 할머니 하는 목소리를 잊지 못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제 마음도 달라졌다는 겁니다. 정이란 게 쌓이는 것만 있는 줄 알았는데 무너지는 데는 한순간이더군요. 그날 이후로 저는 마음을 내려놓으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덜어낸다는 게 말처럼 쉽진 않더군요. 손주 생일에도 초대받지 못한 그날의 충격은 제 안에 무언가를 뚝 끊어 놓았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아직은 끊는다는 말을 입에 올릴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사람 마음이란 게 참 이상하지요. 한번 깨지기 시작한 신뢰는 작은 바람에도 산산이 부서져 버리는 겁니다. 그날은 비가 오는 날이었습니다. 비닐우산 하나 들고 근처 농협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이었지요. 현관문을 여는데 휴대폰 벨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진호라는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순간 저는 가슴이 철렁했지만 동시에 어딘가 반가웠습니다. 아들이 먼저 전화를 하다니. 설마 이제라도 유빈이 생일에 대해 이야기하러 전화를 건 걸까? 아니면 늦었지만 고맙다는 인사를 전하려는 건 아닐까? 그런 기대가 있었던 겁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진호는 서두르듯 말했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애 좀 봐줄 수 있어? 저는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있었습니다. 한참을 기다리던 아들의 첫 마디가 그것뿐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유빈이? 우리 둘이 잠깐 부산에 일이 생겨서 내려가야 되는데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이틀만 맡아주면 돼. 저는 말없이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비가 그치지 않고 내리고 있었고 우산에서 떨어졌는지 바지 끝이 축축해져 있었습니다. 진호야, 너 나한테 뭐 할 말 없어? 할 말? 유빈이 생일 말하는 거야? 그건 뭐 애가 감기 기운도 있었고 갑자기 일정이 꼬여서 괜히 엄마 불편하게 해드리기 싫어서 그랬어. 저는 그 말에서 미안이라는 말이 빠져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너희끼리 사진은 잘 찍더라. 풍선에 케이크에 선물까지 잔뜩 준비해서 그 안에 나만 없더라. 진호는 당황한 듯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 우리도 사정이 있었던 거야. 엄마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 예민? 정말 예민한 사람은 누굴까요? 그때 갑자기 서진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전화기 너머였지만 또렷하게 제 귀를 때렸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하지만 저희 입장도 좀 생각해 주세요. 애 맡기는 것도 죄송한데 너무 감정적으로 나오시면 저희도 힘들어요. 순간 저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죄송하다면서도 그 말에 죄의식은 없었습니다. 그저 우리도 힘들다는 말뿐이었지요. 저는 조용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말들이 목 끝까지 차올랐고 더는 삼킬 수 없었습니다. 진호야, 그동안 엄마가 너희 부탁이라면 뭐든 다 들어줬다. 생활비 없다고 해서 1,000만 원도 보냈고 김장도 해줬고 생일엔 선물 들고 찾아갔다. 그런데도 너희는 고맙단 말 한마디 못하더라. 미안하단 말도 애써왔던 노고에 대한 말 한마디도 없었어. 내가 그렇게 쉬운 사람이냐? 진호는 말이 없었습니다. 이젠 안 하련다. 너희 애도 돈도 부탁도. 앞으론 내 인생 내가 좀 챙길게. 서진이 끼어들 듯 했지만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기 너머의 적막감, 그 순간 저는 이상하게도 후련했습니다. 슬픔보다 외로움보다 오히려 묵은 체증 하나가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분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잠깐만 만나자고 부탁했고 근처 커피숍에서 만났습니다. 분자가 말했습니다. 얼굴 보니까 뭔 일이 있었구나. 저는 말없이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속이 후련했거든요. 응. 이번 주말에 유빈이 맡아달라더라. 내가 안 한다고 했어. 전화 끊어버렸지 뭐.
분자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잘했다. 정말 잘했다, 화자야. 그날 저는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잘했다는 말을 들은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에게 무조건 퍼주지 않고 거절이라는 걸 했다는 사실이 이리도 속 시원할 줄이야. 집에 돌아오는 길, 저는 장을 보았습니다. 혼자 먹을 고등어 한 손, 무 한 토막, 콩나물 한 봉지. 그걸 사서 돌아오는 제 발걸음이 이상하게 가볍더군요. 주말이 지나고 평일이 찾아왔습니다. 이제는 평소처럼 일찍 눈이 떠졌지만 가야 할 곳도 없고 기다릴 사람도 없는 하루였습니다. 일어나는데 이유가 없으니 일어나는 시간도 점점 늦어졌습니다. 이불 속에서 휴대폰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카카오톡 알림은 없었습니다. 그렇게까지 연락을 끊겠다고 말했어도 한쪽 마음은 바보같이 또 기다렸던 겁니다. 혹시 유빈이는 무슨 말이라도 하지 않았을까? 할머니 어디 갔냐고 보고 싶다고 하지 않았을까? 그날 아침 저는 괜스레 아이에게 편지를 쓰고 싶어졌습니다. 글씨가 잘 써지지 않아 몇 번이나 종이를 찍고 다시 쓰고 또 찢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손 편지는 포기하고 카카오톡으로 짧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유빈아, 잘 지내니? 할머니는 너 보고 싶다. 메시지를 보내고도 한참을 휴대폰만 들여다보았습니다. 읽은 표시가 뜨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읽지도 않았고 그 후로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혹시 서진이가 차단한 걸까? 아니면 진호가 휴대폰을 아예 못 보게 막아놨나?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무엇이든 좋으니 유빈이 입으로 듣고 싶었습니다. 할머니, 왜 안 와요? 그 말 한마디만 들으면 뭐든지 다 참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날 오후 저는 괜히 집 근처 놀이터까지 나갔습니다. 혹시라도 아이가 할머니 집 앞까지 올까 싶어서요. 그런데 아이는 오지 않았습니다. 흙 묻은 미끄럼틀 위로 다른 아이들만이 뛰어다녔고 유빈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친구 분자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걔네 손주 얼굴 못 본 지 벌써 2달째야. 분자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화자야,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너무 헌신했으니까 이제는 그 헌신이 당연하다고 느껴지는 거야. 근데 그 애가 나보고 싶을 수도 있잖아. 그럼 걔들이 그렇게 못하게 막았겠지. 넌 더 이상 걔네들 가족이 아닌 거야. 걔들 기준에선. 그 말이 제 심장을 콕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가족이 아닌 거야. 정말로 그런 걸까요? 그날 밤 저는 침대맡 서랍장을 열었습니다. 그 안엔 유빈이가 초등학교 입학 때 그렸던 그림이 있었습니다. 제 얼굴을 웃으며 그려놓고 하트 4개나 붙여놓았던 그 그림. 할머니는 최고야라고 쓰여있던 그 문장을 보면서 저는 한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러다 그만 울고 말았습니다. 그 눈물이 단지 아이가 그리워서 흘러나온 건 아니었습니다. 내가 그 아이의 기억에서 지워지는 중이라는 자각, 그 아이의 인생에서 나라는 존재가 부끄럽거나 귀찮은 예전 사람이 되어간다는 슬픔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우편함을 열다가 편지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광고 전단지에 섞여 있었지만 낯선 손글씨에 눈길이 갔습니다. 봉투엔 제 이름 정화자님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뜯어보니 아파트 주민자치회에서 보낸 안내장이었습니다. 노인정에서 어르신 문화 프로그램을 모집한다는 내용이었고 그림 그리기 교실과 수필쓰기 모임도 함께 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엔 무심코 버리려다 손이 멈췄습니다. 수필쓰기, 문득 내 얘기를 적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 가만히 앉아 흰 종이를 꺼냈습니다. 아무도 읽지 않아도 괜찮으니 누군가에게 내 마음을 털어놓고 싶었습니다. 내 이름은 정화자입니다.
내가 쏟아부은 정은 돌아오지 않았고 내가 믿었던 가족은 내 손을 놓았습니다. 그 아이가 날 잊는다면 나도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보려 합니다. 그리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다가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이젠 손주도 그 애들도 붙들지 말자. 이제라도 나를 붙들자. 그렇게 저는 무겁게 걸려있던 감정의 문 하나를 닫았습니다. 아직은 완전히 끝낸 게 아니었지만 적어도 기다림을 내려놓는 첫날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문득문득 허전함을 느꼈습니다. 무언가 크게 사라진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매주 기다리던 손주의 영상 통화도 없었고 휴대폰 벨이 울려도 이제는 진호나 서진의 이름은 더 이상 뜨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아침마다 거울 앞에서 저 자신에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누구를 위해 살까? 예전엔 그 질문이 필요 없었습니다. 당연히 아들을 위해, 손주를 위해, 며느리 눈치 안 보이게 살기 위해 하루하루를 채워 넣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보자. 그게 어렵더라도 시작은 해보자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전 우편함에서 꺼낸 안내문이 생각났습니다. 노인정 문화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평소라면 한번 쓱 보고 버렸을 종이인데 자꾸 눈에 밟혔습니다. 가까운 마을회관 주소도 나와 있었습니다. 그 종이를 가방에 넣고 저는 오래간만에 집을 나섰습니다. 날은 맑았고 바람도 선선하게 불었습니다. 햇살을 맞으며 걷는 발걸음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동안은 늘 장을 보거나 아들네 반찬거리를 사러 가는 길만 있었는데 나 혼자만을 위한 외출이란 건 얼마나 오랜만이던가요? 마을회관 문 앞에 섰을 때 괜히 망설여졌습니다. 안에 들어가면 낯선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보진 않을까, 혹시 나만 혼자 겉돌게 되진 않을까 하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제 겉도는 게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미 내 진짜 가족에게도 겉돌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용기를 내어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서는 어르신 몇 분이 모여 조용히 앉아 계셨습니다. 한쪽에서는 뜨개질을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누군가 종이에 뭔가를 적고 있었습니다. 조용했지만 왠지 그 고요함이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처음 오셨어요? 누군가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짧은 머리에 안경을 쓴 중년 여성, 안내 담당자 같았습니다. 네, 안내문 보고 한번 와봤어요. 제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그녀는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잘 오셨어요. 글쓰기 모임은 이번 주 토요일에 있고요. 그림 그리기 모임은 수요일이에요. 부담 안 가지셔도 돼요. 그냥 오셔서 이야기 나누셔도 되거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곧 마음이 풀렸습니다. 그날 저는 수채화 교실에 이름을 올렸고 다과 시간에 처음 본 분들과 따뜻한 말 몇 마디를 나누었습니다. 할머니 손이 고우시네요. 처음 오신 분이 이렇게 웃는 얼굴이면 우리가 기분 좋아지지. 그냥 그런 평범한 말들이 왜 이리도 위로가 되던지요. 그렇게 시작한 수채화 수업은 생각보다 즐거웠습니다. 처음엔 색을 칠하는 법도 몰랐지만 선생님이 하나하나 설명해 주셨고 옆자리 아주머니는 파랑 물감을 제 팔꿈치에 묻혀가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와 거울을 봤을 때 저는 놀랐습니다. 나 좀 웃고 있었네? 아무도 눈치 보지 않고 누구의 심기를 살피지도 않아도 되는 하루였다는 게 이렇게도 편안할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휴대폰을 열어봤습니다. 진호에게서, 서진에게서, 유빈이에게서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제는 그것이 그렇게 아프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저는 친구 분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분자야,
나 다음 주에 수필 쓰는 모임도 나가볼까 해. 분자의 목소리가 환해졌습니다. 야, 화자야. 너 정말 잘하고 있어. 이제야 너 목소리에 살이 붙었다. 살이. 저는 그 말에 웃음이 났습니다. 분자의 말처럼 제 안에 조금씩 생기가 돌아오는 걸 느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숨죽이며 살았는지, 얼마나 저를 잊고 살았는지를 이제야 깨달았거든요. 그날 저는 처음으로 저를 위해 밥상을 차렸습니다. 비록 혼자였지만 무생채와 고등어 조림을 정갈하게 놓고 제사 때나 쓰던 흰 그릇을 꺼냈습니다. 내가 나를 대접하자. 그렇게 생각하며 한 숟갈을 떠먹는데 속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날도 저는 그림 교실에 다녀온 참이었습니다. 들꽃을 그리는 수업이었는데 유난히 손에 물감이 많이 묻어 있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이 나이에 뭐하러 이런 걸 했겠지만 지금은 그 물감 자국 하나하나가 제 존재를 증명해 주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는 살아있다. 누구의 엄마나 할머니가 아닌 그냥 나 정하자 그 자체로. 집에 돌아와 늦은 점심을 먹고 있는데 현관 쪽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처음엔 착각인가 했습니다. 그런데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띵동, 띵동, 띵동. 3번 울리는 동안 저는 얼어붙은 채 서 있었습니다. 누군지 굳이 보지 않아도 짐작이 갔습니다. 느낌이라는 게 있지요. 다시 그 애들이 온 겁니다. 문을 열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인터폰을 눌러 화면을 켰습니다. 예상대로였습니다. 진호와 서진, 그리고 손에 작은 쇼핑백을 든 유빈이까지. 진호가 카메라를 향해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우리 왔어. 문 좀 열어줄래? 저는 아무 말 없이 화면만 바라보다 조용히 인터폰을 껐습니다. 그렇게 다시 조용해지나 했는데 이번엔 노크 소리가 시작됐습니다. 쿵쿵, 쿵쿵. 문 너머에서 진호가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진심으로 이번엔 그냥 얼굴이라도 보러 온 거야. 그제야 저는 천천히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문을 열지는 않았지만 문고리에 손을 올린 채 말했습니다. 진호야. 응, 엄마. 정말 그냥 얼굴만 보러 온 거니? 아니면 또 생활비 얘기하러 온 거니? 순간 문 너머에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또 무언가를 기대하며 온 거라는 걸요. 어머니, 그게 아니라요. 서진의 목소리가 끼어들었습니다. 저희가 요즘 좀 많이 힘들어서요. 진호 직장도 상황이 안 좋고 학원비도 밀려 있고 그런 말씀 안 드리려 했는데 어머니라면 조금만.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도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몇 달 전 1천만 원을 생활비로 달라던 그 목소리. 그리고 그 돈으로 몰디브에 갔던 그들. 나를 제외한 채 손주 생일을 치르고 아무렇지 않게 생활비가 필요하다던 그 말투. 다시 반복되는 거였습니다. 그들에게 나는 그저 한 번 더 현금이 나올지도 모를 문이었던 겁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진호야, 서진아. 네. 이제 나도 사람답게 좀 살고 싶다. 남의 눈치 안 보고 내 통장에 얼마 있는지 쫓기듯 안 보면서 말이야. 그래서 너희한테 미안하지만 이제 엄마 돈은 엄마 인생에 쓰기로 했다. 엄마. 그리고 내가 외로워서 너희가 찾아오길 기다릴 거라 생각했다면 그건 오산이야. 외로운 건 맞지만 너희한테 기대지 않아도 충분히 견딜 수 있어. 그 뒤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저는 조용히 문에서 손을 떼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을 열지 않은 채 조용히 부엌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친구 분자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먼저 말하지 않았는데 왠지 그녀는 알아챈 듯 했습니다. 걔들 왔다 갔지? 어떻게 알았어?
내 목소리에 경계심이 없어졌거든. 그 애들 만난 뒤로 내 목소리가 항상 무거웠잖아. 저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분자의 말대로였습니다. 더는 마음이 무겁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행동에 내 탓인가 하는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저는 거실벽에 있던 가족 사진을 하나 꺼냈습니다. 결혼식 날 진호와 서진, 그리고 제 모습이 담긴 사진이었습니다. 그걸 오래도록 바라보다가 액자에서 사진만 조용히 꺼냈습니다. 그리고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지우고 싶은 건 아니었습니다. 다만 더는 집 안한복판에 놓고 매일 보며 마음을 다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그 대신 액자엔 제가 그린 첫 번째 수채화를 넣었습니다. 형체도 엉성한 민들레 그림이었지만 그게 지금의 저를 가장 잘 닮아 있었거든요. 며칠이 흘렀습니다. 아들 부부가 다녀간 이후 집은 조용했습니다. 전화도 문자도 없었습니다. 그 평화가 저는 좋았습니다. 간섭도 부담도 없는 이 고요함 속에서 저는 조용히 제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오후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처음 보는 숫자였기에 받지 않으려다 무심결에 손이 갔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님 접니다. 진호예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익숙하지만 반가울 수 없는 그 목소리. 마음속으로는 이미 선을 그었는데 막상 들으니 그 선이 다시 흐릿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죄송해요. 갑자기 전화드려서. 다른 게 아니라 유빈이 때문에요. 유빈. 그 이름 하나에 저는 다시 숨을 고르게 되었습니다. 애가요, 요즘 좀 이상해요. 학교도 가기 싫다 그러고 밥도 잘 안 먹고 밤에 울기도 하고 할머니 보고 싶다고 계속 말해서요. 그 말에 제 심장이 움찔했습니다. 그 애가 나를 아직 기억하고 보고 싶어 한다고? 진호의 말은 이어졌습니다. 서진이랑 저랑 요즘 좀 많이 싸웠어요. 생활비 문제로도 그렇고 아이 문제로도. 서진이는 애한테 이제 할머니는 우리랑 상관없는 분이야. 이런 식으로 말했더라고요. 저는 순간 숨이 막히는 듯 했습니다. 그 아이의 작은 마음이 얼마나 복잡할지, 그 나이에 감당하기엔 얼마나 힘들지 이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혹시 어머니께서 편지라도 하나 써주실 수 있을까 해서요. 직접 보러 가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아직 서진이 눈치도 보고 있고 그 말은 이상하게 들렸지만 저는 말없이 받아들였습니다. 아이에게 내 마음을 전할 수 있다면 그게 뭐든 해보자. 전화를 끊고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하얀 편지지를 꺼내 펜을 잡으려니 손이 떨렸습니다. 무슨 말을 어떻게 써야 아이가 이해할 수 있을까? 너무 무겁지 않게, 그렇다고 가볍게도 넘기지 않게. 한참을 망설이다가 저는 천천히 한 줄씩 써내려갔습니다. 유빈아, 할머니야. 요즘 많이 속상하지? 갑자기 얼굴도 못 보고 연락도 못 하니까. 할머니도 너 많이 보고 싶었어. 그런데 말이야, 어른들끼리 가끔은 싸우기도 하고 잠깐 멀어지기도 한단다. 그게 너 때문이 아니야. 절대 너 잘못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 할머니는 언제나 너를 사랑하고 멀리서라도 늘 지켜보고 있어. 너는 정말 좋은 아이야. 그리고 언제든 내가 보고 싶을 땐 편지 써도 돼. 할머니가 꼭 답장할게. 항상 널 응원하는 할머니가. 편지를 접으며 저는 울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어른들의 어리석은 감정 싸움 속에 아무 죄 없는 아이가 다치고 있다는 현실이 저를 다시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편지는 다음날 오전에 보냈습니다. 등기로 보내며 진호에게 따로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 손에 닿는 그 순간까지 제 마음이 조용히 도착하기만을 바랄 뿐이었습니다.
며칠 뒤 또다시 우편함에서 낯선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초등학생의 글씨체로 제 이름이 삐뚤빼뚤 쓰여 있었습니다. 할머니에게. 손이 떨렸습니다. 편지를 조심스레 열었습니다. 유빈이의 짧은 글이 담겨 있었습니다. 할머니, 나 유빈이야. 편지 고마워요. 엄마가 할머니는 이제 우리랑 안 산다고 해서 할머니가 어디 가신 줄 알았어. 할머니가 아직 나 좋아한다고 해서 기뻤어요. 나 그림 그리기 숙제 있는데 할머니 주제로 그릴 거야. 나중에 보여줄게요. 사랑해요. 유빈 드림. 그 자리에서 저는 결국 울고 말았습니다. 혼자 삐걱거리며 살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아직 내 마음을 느끼는 아이가 있었던 겁니다. 나는 다시 다가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나를 향해 진심으로 오는 사람에게는 문을 닫지 않으리라. 특히 그게 내 손주라면. 그날 저는 유빈이를 그리며 작은 수채화를 하나 그렸습니다. 민들레 홀씨를 손에 쥔 아이의 뒷모습. 그 아이가 어디에 있든 누구와 있든 내 마음만은 항상 함께 날아가길 바라면서 유빈이의 편지를 받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마음이 이상하게 들떠 있었습니다. 누구도 모르게 편지를 꺼내 다시 읽고 또 읽었습니다. 낯설지 않은 글씨체, 삐뚤빼뚤하게 쓴 사랑해요라는 마지막 문장에서 제 심장은 오래 묵은 상처 위로 따뜻한 연고를 바른 듯 아릿하게 울컥했고 동시에 뭉클했습니다. 하루는 우체국에서 파는 민트색 편지지를 사들고 왔습니다. 그동안은 구겨진 노란 노트에 적던 글이었는데 이젠 이왕이면 예쁜 종이에 아이에게 답장을 써주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유빈이에게 또 한 통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유빈아, 편지 잘 받았단다. 할머니는 내 편지를 읽고 정말 기뻤어. 아직도 날 좋아한다고 말해줘서 고맙고 숙제에 할머니 그림을 그려준다고 해서 눈물이 났단다. 세상에서 제일 멋진 그림이 될 거야. 혹시 그 그림 나중에 보내줄 수 있을까? 액자에 넣어서 매일 보고 싶단다. 건강하게 잘 지내고 학교에서 친구들이랑 사이좋게 지내고 할머니는 언제나 내 편이야. 편지를 보내고 나니 한결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그리고 어쩐지 오랜만에 밥맛이 돌았습니다. 찬장에 남은 멸치볶음을 꺼내고 호박나무를 데쳐 따뜻한 밥을 지었습니다. 혼자 먹는 밥상이지만 그날은 이상하게 마음이 덜 외로웠습니다. 며칠 뒤 우편함에 또 하나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이번엔 봉투 안에 2장의 종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하나는 유빈이의 편지, 다른 하나는 색종이보다 조금 두꺼운 종이에 크레파스로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그림을 보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그림 속에는 민들레가 흩날리는 마당 한가운데 의자에 앉아 웃고 있는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작게 할머니는 나의 꽃이라고 쓰여 있었고 구름과 해가 함께 떠 있는 하늘 위에는 조그마한 하트가 떠 있었습니다. 편지에는 짧게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할머니 그림 숙제했어요. 선생님이 칭찬해 줬어요. 다른 애들은 강아지, 아빠, 엄마 그렸는데 저는 할머니 그렸어요. 나중에 진짜로 꼭 만나고 싶어요. 사랑해요. 유빈 드림. 그림을 들고 저는 오래도록 말이 없었습니다. 유빈이의 눈에는 아직 제가 꽃처럼 보이는 사람이었나 봅니다. 아무 말도 안 하고 아무것도 주지 못했던 지난 몇 달 동안에도 그 아이는 제게서 사랑을 기억해주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 그림을 정성스럽게 투명 액자에 넣었습니다. 작은 원목 틀을 사다가 벽 한켠 달력 대신 걸어둔 못에 그 그림을 딱 걸었습니다. 그날 밤 친구 분자가 놀러 왔습니다. 차 한 잔을 따라주며 저는 벽을 가리켰습니다. 이거 유빈이가 그린 거야.
분자는 고개를 갸우뚱하다가 그림을 들여다보고는 입을 가리고 말했습니다. 세상에 할머니는 나의 꽃? 화자야, 너 그동안 힘들었던 거 다 이걸로 보상받은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래서 이젠 진짜로 용서하려고. 다시 가까워지자는 말은 아니지만 내 마음속에서 그 애들을 너무 오래 미워하고 있었던 것 같아서. 분자는 조용히 제 손을 잡았습니다. 너답다. 너는 늘 참는 데만 익숙해서 속이 터질까봐 걱정했는데 이제는 참지 않으면서도 따뜻한 사람으로 남는 게 보여. 그게 제일 멋진 거야. 그날 밤 저는 편지를 한 통 더 꺼냈습니다. 그건 유빈이에게가 아니라 진호에게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진호야, 아빠 없는 너를 키우면서 내 인생 대부분을 너한테 줬다. 그게 후회된 적은 없지만 그게 당연하다는 듯한 너의 말과 행동이 내 마음을 많이 다치게 했단다. 하지만 유빈이 편지를 보면서 깨달았어. 우리의 잘못은 대화도 없이 너무 많은 걸 기대하고 그 기대가 무너지면 서로를 미워한 거였다는 걸. 내가 바라는 건 하나다. 유빈이만은 어른들의 틈에서 외롭지 않게 지켜줘. 너도 내 삶도 중요하지만 그 아이를 중심에 두고 다시 생각하길 바란다. 그 편지는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서랍 안에 넣어두었을 뿐입니다. 언젠가 마음이 완전히 정리되는 날, 그때 건넬 생각으로요. 다음 날 마트에 들렀다가 우연히 진호를 마주쳤습니다. 저는 먼저 인사하지 않았고 진호도 먼저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진호는 잠시 멈추어 제 쪽을 향해 눈을 떼지 못했고 그 눈동자 안에 망설임과 후회, 그리고 조금은 무너진 기색이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진호도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게 우리 사이의 첫 번째 대화였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서로가 알고 있는 말들이 있었습니다. 진심은 그렇게 언젠가 조용히 되돌아오기도 하는 법이더군요. 그날 이후로 저는 매일 아침 거실벽에 붙여둔 그림을 한 번씩 바라봅니다. 노란 원피스를 입은 저와 그 옆에서 무지개를 그리고 있는 유빈이, 아이의 손끝에서 그려진 제 모습은 참 밝고 따뜻해 보였습니다. 사실 그동안 저는 스스로를 그렇게 본 적이 없었습니다. 늘 희생하고 양보하고 참고 져주는 삶이었지만 그것이 따뜻한 얼굴을 만드는 건 아니었거든요. 그건 단지 의무였지 나를 위한 따뜻함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다릅니다. 이제는 그 그림 속 얼굴을 닮아가고 싶은 마음입니다.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저 자신을 위해서 말이지요. 요즘 저는 작은 일상들이 참 좋습니다. 이른 아침장을 보러 나가고 돌아오는 길엔 편의점에서 캔커피를 하나 사서 벤치에 앉아 마십니다. 햇살 좋은 날이면 아파트 화단 옆에서 꽃을 구경하고 매주 수요일엔 그림 교실, 토요일엔 글쓰기 모임에도 빠지지 않고 나갑니다. 모임에서 알게 된 사람들과는 이제 따뜻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엔 함께 김밥을 싸서 소풍도 다녀왔습니다. 그날 저는 한참을 웃었고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화자 언니라고 불렸습니다. 어머니, 할머니가 아닌 그냥 화자라는 이름으로 불렸다는 게 그렇게도 반가울 줄은 몰랐습니다. 아들 진호는 가끔 연락을 합니다. 예전처럼 뭘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그저 짧게 안부를 묻고 조심스레 말하곤 하지요. 엄마, 이번 주말에 애 데리고 근처 도서관 가는데 혹시 시간 되면 잠깐 같이 산책할래? 그럴 땐 저는 마음이 동할 때는 나가고 그렇지 않을 때는 정중히 거절합니다. 미안하단 생각은 이제 하지 않습니다. 서진이는 여전히 조심스럽고 거리감은 있습니다. 하지만 억지로 좁히려 하지 않습니다. 저도 그 아이도 각자 나름대로 살아왔고
다시 억지로 가족 흉내를 낼 이유도 없으니까요. 가끔 유빈이가 혼자 와서 놀다 갑니다. 작은 블록을 들고 와서는 제 다리 위에 앉아 조잘조잘 이야기를 늘어놓습니다. 할머니, 나 요즘 도서관에서 책도 많이 봐. 다음엔 할머니 그림책도 보여줘. 그 말에 저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그래, 다음엔 할머니가 너랑 같이 그려보자. 유빈이와 함께 무언가를 하는 시간은 참 따뜻합니다. 그 아이는 어른들 사이에 생긴 감정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자신이 사랑받고 싶다는 걸 솔직하게 표현할 줄 아는 아이입니다. 그런 아이의 곁에서 저는 조용히 마음을 열고 있습니다. 어느 날 글쓰기 모임에서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요즘 당신의 가장 행복한 시간은 언제인가요? 그 질문에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요. 누구도 제게 뭘 요구하지 않고 저도 누구를 미워하지 않는 지금 이 순간요. 그 말을 하고 나서 제 말에 스스로 놀랐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저는 지금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고 누구를 향한 미움이나 원망도 없이 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으니까요. 내가 나를 돌보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제야 알았습니다. 자식에게 매달리며 살아온 세월 동안 정작 저는 제 아내 목소리를 너무 오래 무시해왔던 겁니다. 그 목소리는 늘 작게 속삭이고 있었는데요. 화자야, 너도 좀 살아. 너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 이제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려 합니다. 물론 외로움이 사라진 건 아닙니다. 밤에 혼자 누워 창밖 불빛을 볼 때면 누군가와 함께 살았던 시절이 그리워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와는 다릅니다. 이제 저는 그 외로움마저도 감당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가족이란 무엇일까요? 피로 이어진 사람들일까요? 아니면 마음으로 닿는 사람들일까요? 이제와 생각해보니 저는 후자가 더 맞는 것 같습니다. 가끔은 핏줄보다 내 안부를 묻고 내 마음을 헤아려주는 누군가가 더 가족답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저는 오늘도 하루를 살아갑니다. 혼자지만 결코 외롭지 않은 하루. 누구에게 휘둘리지 않고 누구의 통장 뒤에 서 있지 않는 하루.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하루. 이제야 알겠습니다. 가족이란 피가 아니라 마음입니다. 오늘의 사연 들으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사연자분께 해주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댓글 부탁드리고 구독을 누르시면 여러분께 내일 좋은 소식이 찾아올 거예요. 그럼 다음 사연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